안녕하세요. 오늘 9월 2일 오전에도 책을 읽었는데 오늘 저녁 수업 다 하고 그림 좀 작업 좀 하다가 다시 책을 들었어요. 반 고흐 영혼의 편지. 자, 오늘도 읽겠습니다. 내 안에 힘을 느낀다. 태호에게. 요즘은 매일 수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점점 더 수채화가 좋아지고 있다. 아직은 지금의 내 그림이 훌륭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딘지 모르게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더 힘이 있고 신선해졌다고 할까? 빨리 내 답장을 받고 돈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 달에 100프랑이면 나 혼자 쓰기에는 충분하지만 매일 모델비를 주고 그들과 식사 등을 하려면 부족하거든. 게다가 물감과 종이값도 만만치 않구나. 지난 편지에도 썼듯 내가 얼마나 빨리 실력을 쌓을 수 있을지는 내 수입에 달려있다. 나는 매일 수채화 그리는 법을 익히고 있다. 이제 그림을 팔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도 그리 멀지 않았다. 테르스테이트 씨가 수채화 소품 중에 잘된 게 있으면 사주겠다고 하더구나. 작은 노파의 그림을 완성했다. 그 스케치를 동봉한다. 분명 언젠간 내 그림이 팔릴 게다. 날 믿어라. 하루 종일 지칠 정도로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것도 아주 기쁘게 말이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없다면, 아니 더 열심히 할 수 없다면 용기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어제 모배가 아직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젠 그림이 수채화처럼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더구나. 그 정도라도 얻었다면 시간과 돈을 낭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붓을 더 크게 사용하고 색에 힘을 불어넣는 훈련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 다음 주에도 할 일이 아주 많다. 단지 돈이 부족할 것 같아 걱정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모베나 테르스테이흐 씨를 찾아가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겠지. 아마 둘 다 거절하진 않을 게다. 하지만 모베는 이미 많은 도움을 주었고 테르스테이흐 씨에겐 돈을 빌리기보다 작은 그림들을 팔고 싶다. 그러니 빨리 답장을 보내다오.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돈을 보내다오. 태호야, 내 안에 어떤 힘이 있는 걸 느낀다. 난 그걸 밖으로 꺼내 풀어놓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림에 대한 고민과 근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힘들구나. 거기다 다른 근심들까지 겹치고 모델비도 줄 수 없게 된다면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내게 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드는 게 너무 미안하지만 지난 겨울처럼 나쁜 상황은 아니다. 난 성공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려 한다. 붓에 더 힘을 갖게 되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그릴 거다. 우리가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네가 더 이상 돈을 보내줄 필요가 없게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인간을 그린다는 것, 태호에게. 한 사람을 모델로 이모라를 그릴 때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구성을 염두에 둔다. 가령 3등 대합실이나 전당포, 집안 같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구성을 상상하지. 그러나 더 큰 구성은 점진적으로 완성해야 한다. 사실 3명의 여자 재봉사가 있는 그림 한 장을 위해서는 재봉사 90명의 그림을 그려야 하거든. 그건 정말 힘든 일이다. 이제 화상이나 화가들을 쫓아다니지 않기로 했다. 그들이 누구든 상관없다. 내가 쫓아다녀야 할 사람은 모델이다. 사실 모델 없이 작업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적어도 내게는. 태호야, 터널이 끝나는 곳에 희미한 빛이라도 보인다면 얼마나 기쁘겠니? 요즘은 그 빛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다. 인간을 살아있는 존재를 그린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물론 그 일이 힘들긴 하지만 아주 대단한 일임에는 분명하다. 내가 예의 범정을 까다롭게 따지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요령이 없다는 건 솔직히 인정한다. 하지만 그 대신 가난하거나 평범한 사람들과는 더 잘 지낸다. 앞에 사람들에게서 잃은 것을 뒤에 사람들에게 얻는다. 결국은 나 자신이 관심을 갖는 환경, 표현하고 싶은 환경 속에서 예술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지 않겠니? 그걸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 흥미를 위한 작품은 할 수 없다. 태호에게. 나는 풍경화가는 아니다. 내가 풍경을 그릴 때도 그 속에는 늘 사람의 흔적이 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풍경화가인 사람도 있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너는 내가 화가가 된 것을 후회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하겠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그런 후회를 하는 사람은 그림을 시작할 때 충실한 훈련은 게을리한 채 승리자가 되려고 허겁지겁 달려왔을 것이다. 그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오직 그 하루만 사는 사람이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지루하게 생각하는 해부학, 원근과 비례 등에 대한 공부를 즐겁게 할 정도로 그림에 신념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계속 노력할 것이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자기 세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돈에 쫓겨서 잠시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의 흥미를 끄는 작품을 만들어내면 그 결과는 늘 불쾌한 것이었다. 나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모베도 크게 화를 내며 그게 아니야. 그 쓰레기는 찢어버려 하고 소리쳤다. 처음에는 그림을 찢는 일이 힘들었지만 결국 다 찢어버렸다. 그 후 더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테르스테이흐가 불평하며 화를 냈다. 그는 내 데생의 장점을 간과하면서도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그림이 팔릴 수 있을지 묻더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직접 손으로 작업한다는 의미에서 수작업보다 더 견실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한다. 네가 화가가 된다면 놀라게 될 일 가운데 하나는 그림을 그리는 일,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물리적인 의미에서 아주 힘든 작업이라는 점이다. 정신적인 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육체적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그것도 매일같이. 버림받은 여자를 돌보는 일, 테오에게. 오늘 모베를 만나 아주 유감스러운 대화를 나누었다. 이제 그와는 만나지 않을 게 좋을 것 같다. 모베는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빨리 가버렸다. 내가 쫓아가길 원하지도 않는 것 같았다. 그와 이야기라도 나눌 겸 내 그림을 보러 오라고 했는데 다시는 자네를 보러 가지 않겠네. 다 끝났어. 라고 딱 잘라 거절하더군. 모래 언덕에서 헤어지기 직전에 그가 자네는 타락했어. 라고 했다. 나는 돌아서서 혼자 집까지 걸어왔다. 모베는 내가 나는 예술가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취소할 마음은 없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 말은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찾아낼 때까지 늘 노력하는 걸 의미하거든. 그건 난 그것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걸 찾아냈지요. 라는 이야기와는 정반대되는 말이다. 나에게는 그 말이 나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고 아주 열중하고 있다는 걸 뜻한다. 태우야, 나도 귀가 있다. 누군가 넌 정말 타락했어 라고 말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나는 그냥 돌아서서 혼자 집까지 걸어왔다. 모베가 그 말을 미리 준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그에게 설명을 요구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을 작정이다. 그래도 모베가 약간의 가책이라도 느끼기를 바란다. 나는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세상에 드러나선 안 될 어떤 것을 비밀로 하고 있다. 글쎄, 예절과 교양을 숭배한 너희 신사들에게 물어보고 싶구나. 한 여자를 저버린 일과 버림받은 여자를 돌보는 일 중 어떤 쪽이 더 교양 있고 더 자상하고 더 남자다운 자세냐. 지난 겨울 임신한 여자를 알게 되었다. 남자한테서 버림받은 여자지. 겨울에 길을 헤매고 있는 임신한 여자. 그녀는 빵을 먹고 있었다. 그걸 어떻게 얻었는지는 상상할 수 있겠지. 하루치 모델료를 다 지불하지는 못했지만 집세를 내주고 내 빵을 나누어 주어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배고픔과 추위에서 구할 수 있었다. 처음 그 여자를 만났을 때는 병색이 짙어 보여서 눈길이 갔다. 목욕을 시키고 여러모로 보살펴주자 그녀는 훨씬 더 건강해졌다. 그리고 그녀가 해산하게 될 산부인과 병원이 있는 레이덴까지 동행했다. 도대체 어떤 무능한 남자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했기에 혼자만 알고 있으려 했다. 그녀는 포즈를 취하는 게 힘들었지만 조금씩 배우게 되었고 나는 좋은 모델을 가진 덕분에 데생의 진전이 있었다. 이제 그녀는 순하게 길들여진 비둘기처럼 나를 따른다.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때에 그녀와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그녀를 계속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는 다시 과거의 길, 그녀를 구렁텅이로 내몰 것이 분명한 그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녀는 돈이 없지만 내가 그림을 그려 돈을 벌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요즘은 작품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해 있다. 잠시 유화와 수채화를 제쳐둔 것은 모베가 떠난 것이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이 한 말을 진심으로 철회한다면 나도 용기를 내어 새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당시에는 붓을 쳐다볼 수도 없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신경이 날카로워졌거든. 너라면 모베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겠니? 우선 상황을 설명해주마. 너는 내 동생이니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넌 타락했다라고 말한다면 그에겐 더 이상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했고 잘해 나갔다. 그리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다른 여자가 내 가슴을 뛰게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녀는 멀리 떠나버렸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 병들고 임신한 데다 배고픈 여자가 한겨울에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나는 정말이지 달리 행동할 수 없었다. 모베, 테오, 테르스테이으, 바로 너희가 내 생계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를 거지로 만들 것이냐, 나에게서 등을 돌리려는 것이냐. 내가 할 말은 다 했으니 어떤 말을 듣게 될지 기다리고 있겠다. 생명의 몸부림을 담아 테오에게 큰 스케치 2점을 막 끝냈다. 하나는 전에 것과는 좀 더 크게 그린 슬픔으로 배경 없이 인물만 있는 그림이다. 인물의 자세를 약간 바꿨다. 머리카락이 등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어깨 위로 흘러내리게 그려서 어깨와 목, 등 부분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인물을 좀 더 세심하게 그렸단다. 다른 그림은 뿌리이다. 모래 섞인 바닥 위로 나무 뿌리들이 드러나 보이는 광경이다. 나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인물에 부여했던 것과 같은 감정을 풍경에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 힘없고 연약한 여인의 초성하에서처럼 온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대지에 달라붙어 있지만 폭풍으로 반쯤 뽑혀나온 이 시커멓고 울퉁불퉁하고 옹이 투성이의 뿌리들 속에 살아가기 위한 발버둥을 담아내고 싶었다. 자연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충실하게 다루려 노력하다 보면 여인 속에서 뿌리 속에도 위대한 몸부림이 저절로 드러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적어도 내 눈에는 이 그림들 속에 어떤 감정이 들어있는 것 같구나. 마음에 들었다면 이 그림들로 내 새 집을 장식하렴. 사실 그건 네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린 것이거든. 그런데 그림이 좀 커서 내가 바로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혹시 테르스테이흐 씨에게 파리로 짐을 붙일 때 이 그림들도 같이 보내달라고 하면 너무 염치 없고 뻔뻔스럽다고 생각할까? 뿌리는 연필 스케치에 불과하지만 유화 작업을 할 때처럼 연필을 붓처럼 생각하면서 문지르기도 하고 긁어내기도 했다. 나의 연인 시엔, 테오에게. 식구들이 나에게 법의 보호를 받게 할지도 모른다고 했지. 몇몇 목격자들만으로도 내가 경제적인 문제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질 테고 그것으로도 아버지는 나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법의 보호 아래 묶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 요즘 같은 시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그걸 거부할 권리가 있다. 보호 조치를 하는 법적인 절차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별로 유쾌하지 않은 사람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쉽게 적용될 수 없다. 게다가 당사자도 법적으로 항의할 권리나 여러 가지 구제책을 보장받고 있다. 영리한 변호사라면 법을 피해가는 게 쉽겠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그렇게 묶어둔 일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남자답게 그리고 당당히 항의하는 사람을 보호조치 아래 둔다는 것은 이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내 가족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물론 길 사건 때 그런 시도가 있었다. 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었지. 그러나 아버지가 또다시 그렇게 나온다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항할 것이다. 아버지도 나를 공격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또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제발 그러지 말라고 사정만 하진 않겠다. 그렇게 하기는커녕 가족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게 하고 소송비도 부담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시엔을 좋아하고 그녀 역시 그렇다. 그녀는 나와 어디든 동행하고 있고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 물론 내가 시엔에게 느끼는 애정은 작년에 케이를 향해 느꼈던 열정보다는 약하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케이를 향한 열정이 좌절된 후 이제는 나에게 찾아온 유일한 사랑이다. 그녀도 나도 불행한 사람이지. 그래서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고 있다. 그게 바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만하게 해주는 힘이 아니겠니? 내가 시엔과 이렇게 지내고 있는 이상 결혼이라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겠지. 비록 우리 가족은 그렇지 않다 해도 아버지가 결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녀와의 결혼에 반대하지만 결혼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일은 더 나쁘게 보시겠지.
아마 시엔과 헤어지라고 하실 거다. 이제 나도 이마에 주름진 30살의 남자다. 게다가 얼굴에 가득한 잔 주름은 40대처럼 보이게 하고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하다. 그런데도 아버진 나를 어린아이로만 보신다. 1년 6개월 전에 띄운 편지에서 아버지는 이제 너는 첫 번째 청춘을 맞고 있다고 쓰셨다. 과거에도 여러 번 들었던 터라 조금의 무게도 느껴지지 않았지. 네가 이리로 온다는 생각을 하면 아주 기쁘다. 시엔이 너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 궁금해진다. 그녀에게 특별한 점은 없다. 그저 평범한 여자거든.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숭고하게 보인다. 평범한 여자를 사랑하고 또 그녀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 해도. 지난 겨울 그녀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면 그녀와 나 사이의 인연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내가 사랑을 거절당하고 좌절했을 때였으니까. 그러나 일은 다르게 흘러갔고 내가 깊은 좌절을 이겨내고 생기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쓸모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그런 느낌을 찾아 헤맸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걸 발견했고 이제 그녀와 나는 따뜻한 사랑으로 결합했다. 이 사랑을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겠지. 시엔을 만나지 않았다면 마법이 풀려 시리에 빠졌을 것이다. 그녀와 그림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 시엔은 화가가 겪어야 할 자잘한 고생을 도맡아주고 모델이 되어 포즈를 취하고 있다. K보다는 시엔과의 동행이 나를 더 나은 예술가로 만들어줄 것이다. 비록 그녀가 K처럼 우아하지도 않고 예절도 잘 모르지만 선의와 헌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를 감동시킨다. 시엔의 출산. 태우에게. 시엔이 여젯밤 애를 낳았는데 아주 힘든 출산이었다. 고맙게도 잘 견뎌냈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시엔의 어머니와 아이와 함께 갔는데 나는 그녀가 해산하는 걸 몰랐기에 아주 초조했다. 너도 상상할 수 있겠지. 어제 출산했지만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그 말을 쉽게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 말은 어쨌든 그녀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 다시는 그녀와 이야기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 태호야, 햇빛이 환히 비치는 창가에 누워있는 그녀를 보자. 아주 행복한 기분이 들더라. 그녀는 너무 지쳐서 반쯤 졸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더니 우리 모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행운이 지켜준 출산 이후 정확히 12시간 만에 우리를 보았다. 그런데 면회는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된다. 신기한 것은 아기다. 겸자로 끄집어냈는데도 아기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고 세상 일에 아주 익숙한 듯 요람에 누워 있었다. 모든 상황을 보더라도 아주 위험했는데 의사들은 얼마나 훌륭한지. 출산이 시작될 때 대기하고 있던 5명의 의사가 그녀를 마취했다고 한다. 산모가 밤 9시부터 진통을 호소했는데 그것이 이튿날 새벽 1시 30분까지 지속되었으니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겠니. 그런데도 그녀는 우리를 보자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다시 그림을 그리러 야외로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녀의 말대로 된다면 다른 건 아무래도 좋다. 다행히 출산 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혈관 파열 같은 위험한 일은 없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러나 아직도 불길한 그림자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젊은 연인 뒤에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운 알브레이드 듀러의 애칭판화를 연상시키는 듯한 이 불길한 예감이 그냥 스쳐가기를 기원하자.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림. 늦은 밤이지만 너에게 다시 편지를 쓰고 싶었다. 네가 정말로 필요한데 너는 여기 없구나. 어떨 때는 우리가 이토록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실감할 수가 없다. 오늘 혼자서 다짐했다. 가벼운 두통이나 그것을 떠오르게 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로 말이다. 많은 시간을 낭비했으니 이제는 다시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졸튼 질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외에 나가 규칙적으로 데생을 할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저건 과거에 본 그림이잖아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오늘은 아이의 작은 요람을 약간 특색 있는 색을 넣어서 그렸다. 최근에 너에게 보낸 초원 그림과 비슷한 것도 작업 중이고 내 손이 너무 하얘져서 기분이 좋지 않다. 이젠 다시 야외로 나가야지. 두통이 재발할 가능성은 일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예술은 질투가 심하다. 가벼운 병 따위에 밀려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예술의 비율을 맞추겠다. 조만간에 좀 더 흡족할 만한 그림을 받아보게 될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은 정말이지 아파서는 안 된다. 내가 예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너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다. 사물의 핵심에 도달하려면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야 한다. 내 목표를 이루는 건 지독하기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내 눈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림을 그리고 싶으니까. 슬픔은 그 작은 시작이다. 메르더 보르트 거리, 레이스 웨이크의 목초지, 건초 창고 같은 풍경화도 그런 시작에 해당할 것이다. 그 그림 안에는 내 심장에서 바로 튀어나온 무언가가 들어있다. 인물화나 풍경화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감상적이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고뇌다. 내 그림을 본 사람들이 이 화가는 깊이 고뇌하고 있다고, 정말 격렬하게 고뇌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의 경지에 이르고 싶다. 흔히들 말한 내 그림의 거친 특성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 거친 특성 때문에 더 절실하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자만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런 경지에 이르고 싶다. 다른 사람들 눈엔 내가 어떻게 비칠까? 보잘것없는 사람, 괴벽스러운 사람,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 사회적 지위도 없고 앞으로도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할 한마디로 최하 중에 최하급 사람. 그래 좋다. 설령 그 말이 옳다 해도 언젠간 내 작품을 통해 그런 기이한 사람,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여주겠다. 그것이 나의 야망이다. 이 야망은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원한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왔고 열정이 아니라 평온한 느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따금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는 평온함, 순수한 조화, 그리고 음악이 존재한다. 나는 이것을 가장 가난한 초가의 가장 지저분한 구석에서 발견한다. 그러면 마음이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런 분위기에 도달한다. 다른 것은 점점 내 관심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럴수록 회화적인 것에 더 빨리 눈을 뜨게 된다. 예술은 끈질긴 작업,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한 작업,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한다. 끈질기다는 표현은 1차적으로 쉼없는 노동을 뜻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려 자신의 견해를 포기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동생아, 나에게 전혀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몇 해 안에,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라도 네 모든 희생에 걸맞는 작품을 보게 될 것이다. 최근에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런 것에는 꿈쩍도 안 했다.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자신의 말이지 화가의 말이 아니거든. 요즘에서야 모베가 6개월 전에 했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가 말했다. 나에게 디프레에 대해서 말하지 말게. 차라리 도랑이 뚝에 대해 말하는 게 낫지. 지나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다네. 사물 자체에 대한 느낌, 현실에 대한 느낌은 그림에 대한 느낌보다 훨씬 더 중요하네. 그것이 더 생산적이고 더 많은 영감을 주거든. 예술에 대해, 그리고 예술을 본질로 삼고 있는 삶 자체에 대해 아주 넓고 활짝 열린 느낌을 갖게 된 지금 테르스테이의 말이 거짓이고 과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회화는 전 시대의 회화가 갖지 못한 특별한 매력이 있다. 가장 고상한 예술 표현 중에 하나는 밀레이와 헤르코머, 프랭크 홀 같은 영국인들의 작품이지. 현대 예술가들은 전 시대 예술가들보다 더 심오한 사상가들이다. 예를 들어 밀레의 쌀쌀한 10월과 로이스 달의 오버빈의 표백의 땅을 보면 표현된 감정이 아주 큰 차이가 있다. 홀의 아일랜드 이주민들과 렘브란트의 성경을 읽고 있는 여자들을 비교해보아도 마찬가지다. 렘브란트나 로이스달 작품은 그때나 지금이나 숭고하지만 현대 작품엔 더 개인적이고 치밀해 보이는 어떤 것이 있다. 스웨인의 목파나와 옛 독일 거장의 작품을 비교해보아도 마찬가지다. 그런 옛것을 포방하는 유행을 따라가선 안 되겠지. 밀레도 스스로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를 바라는 모습이 우스꽝스럽다고 했다. 이 말은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대항처럼 심오하다. 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이제부터는 규칙적으로 작업할 것이고 어떤 점으로 보나 그래야만 한다는 걸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간절히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덧붙이고 싶다. 고흐의 매력에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고흐를 많이 좋아했어요. 막연히 좋아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도 느끼는 그 강인함과 끈질김, 그리고 미친 듯한 그런 예술적인 감성, 그로 인해 정말 뭐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놓지 않은 거, 그림에 대한 열정과 어떻게 보면 애착도 있었겠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놓지 않고 붓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어릴 적 초등학교 2, 3학년 그때부터 그림을 쭉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릴 때는 기억이 많이 나질 않지만 비교를 하면 비유를 하거나 비교를 한다면 어릴 때 미술 대회가 있었겠죠. 미술 대회를 쭉 나가고 좋은 성과들도 얻고 그런 거를 많이 겪다 보니 그게 그래서 더 좋아하고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도 같아요. 근데 제가 다방면으로 겪어보거나 경험이 있질 않기 때문에 당연시하고 살았는데, 제 꾸준한 성격이 있었어요. 뭔가를 할 때는 그거에 조금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성격인 것 같은데, 지금 같아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도 그냥 꾸준하게 하는 그 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아지고, 제가 더 내 내면에 있는 것이 더 성장하리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제 그림 실력도 향상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제 가치가 더 제가 생각하는 그 가치 추구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갈 것이고, 그래서 저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생기기 때문에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지만 책을 이렇게 읽고 또 남기고 하면서도 제 스스로 너무 뿌듯하고 있어요. 누가 듣던 안 듣던 그런 거 상관없이 이것도 아마 꾸준하게 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소리가 가슴을 적시고 이제 눈꺼풀도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이 벌써 9월 2일. 내일 만나겠습니다.